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학원이혼의 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학원이혼. 제2의 인생 학원이혼에서는 학원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때까지 이혼과 관련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일종의 이제 민사사건이죠. 민사사건들을 제가 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혼과 관련해 갖고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보통 이제 이혼 소송을 하면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형사사건들이 일단 뭐 서로 때려서 발생하는 뭐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뭐 강요 등도 있고, 심지어는 뭐 이제 서로 뭐 강간을 했니, 성 관련 이제 뭐 형사사건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주거 침입, 스토킹, 뭐 자동차 수색, 특히 녹음 잘못해갖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또 위치 추적기 부착해가지고 뭐 위치 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주거 침입, 가능하면 스토킹까지 제가 사례들을 조금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거는 주거 침입이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이 부부는 혼인 3년차 부부입니다. 그리고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문제가 뭐냐? 혼인 3년차부터 신축 아파트, 이 신축 아파트 분양 문제로 다툽니다. 왜 문제가 됐겠습니까? 3년쯤 되면 이제 그 청약 통장이 엄청 찼겠죠. 남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 청약금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접근 가능한 대로 가자. 이러면서 보통 이제 접근 가능한 대로 하니까 경기도권이나 아니면 뭐 이제 뭐 강북이나 이쪽을 하겠죠. 근데 아내 생각은 다릅니다. 자기가 살아온 여기가 좀 비싸더라도 이쪽에 청약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 너 돈도 안 버는데 내가 벌어야 되는데, 내가 이자가 얼만데, 내는 이제 원리금하고 내가 생활비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서로 막 싸우는 거죠.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이 남편도 나가는 남편입니다. 남편이 아내하고 싸우고 자기 짐 일부 챙겨가지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출을 했다가 한 4일 뒤에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아내가 돌아왔으면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데, 나갔으면 평생 나가있지 왜 들어왔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남편 또 빡치죠.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두 번째 나가버리니까 아내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 변경해버리고 체인형 걸쇠, 걸어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파트, 옛날 아파트에는 이제 이게 있었는데 요즘 아파트에는 보통 이제 비밀번호 말니까 체인형 걸쇠가 없잖아요. 이 체인형 걸쇠를 부착을 해버립니다. 남편, 이제 저번에 4일 뒤에 돌아왔는데 이번에 5일 뒤에 집에 돌아옵니다. 삐삐삐삐 덜컥 삐삐삐삐 이상하네. 삐삐삐삐 덜컥 안 열리는 겁니다. 비밀번호 바꿨구나. 그래갖고 아내한테 연락을 합니다. 현관문 출입문 비밀번호 바꿨는데 왜 바꿨냐, 알려줘, 나 이제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아내가 집 나갔으면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꺼지라 라고 하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안 알려줍니다. 남편이 이제 이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니까 일단은
애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하니까 일단 갑니다. 나갑니다. 나가고 한 달 뒤 다시 찾아와서 한 달 뒤에 다시 집에 찾아옵니다. 그래갖고 아내 있을 때 찾아와갖고 출입문 현관문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아내가 이때도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아파트 나가고 이제 한 달 뒤에 찾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다음 날 아내가 외출을 합니다. 외출을 하면서 남편한테 장모님이죠. 자기한테 엄마고 아내 엄마하고 동생한테 자신이 애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남편이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를 데리고 이 집에 찾아옵니다. 당시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 찾아오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손녀 만날 겸 아내하고 남편 화해시키기 위해서 아파트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내가 나갔다는 건 몰랐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남편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제 집에 왔죠. 띵동 누릅니다. 근데 아내가 안 나오고 이제 처제죠. 예, 여동생이었으니까 처제가 문을 엽니다. 언니 없어요. 형부 가세요. 언니 없어요. 그래, 아니 처제 문을 열어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처제가 결국은 이제 체인형 걸쇠를 설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체인형 걸쇠를 걸고 다시 문을 열고 형부 언니 없으니까 집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언니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하면서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도 이제 아니 손녀 만나러 왔다니까 좀 문을 열어주라. 우리 애 집인데 왜 문을 안 열어주냐. 계속 이제 이런 실랑이를 합니다. 남편이 보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 체인형 걸쇠를 손으로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손이, 근데 이 체인형 걸쇠가 쉽게 뜯깁니까? 시아버지 동참해가지고 체인형 걸쇠 뜯어버리고 집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걸 듣고 이제 집에 찾아오죠. 경찰도 부릅니다. 그래갖고 이제 경찰도 중재하에 일단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은 돌아갔으면 다행인데 남편 및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것만 하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3개월 뒤 이혼 조정이 성립돼가지고 이혼이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혼 조정하면서 서로 합의를 안 받네요. 1심에서 공동주거 침입이 유죄가 납니다. 그런데 다행히 2심에서 무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검사가 무죄가 나왔으니까 뭐 해야죠? 상고를 합니다. 이 주거 침입 관련해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거 하나입니다. 아내하고 남편이 짐을 다 뺐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남편이 짐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기 짐이 이 집에 있었고 서로 이혼을 하기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공동주거 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을 나온 사람이 일방의 공동거주자, 그러니까 아내가 출입을 금지한 경우에 이 출입 금지를 어기고 들어간 것이 아내의 거주 상태를 해친 것이냐. 그래서 요게 해친 게 맞냐 라는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동으로 남편이 그 집에 강제로 들어가는 경우 주거 침입이 되냐. 왜냐하면 남편은 이 집에 살 권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남편하고 같이 들어간 게 아내가 출입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들어간 게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느냐 라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거 침입죄가 뭐냐, 헌법 319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그리고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주거 침입에 처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다른 사람하고 혼자 단독으로 있든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있든 공동으로 있어도 자기가 거주하는 곳이면은 주거 침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다만 공동생활 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관리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동주거에서 생활하는 공동적 거주자, 아내하고 남편 개개인은 사실상 각자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실상 거주의 평온을 누릴 수 있으니까 다른 공동거주자, 아내가 출입하고 남편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거 이거 용인할 수익 의무도 있다 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동거주자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 뭐 쉽게 설명해서 부부 상호 간에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 집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가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인데 임의로 일방이 이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법률상 어떠한 근거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지했을 때 다른 일방이 이를 무시하고 공동생활 장소에 들어갔다고 해도 이거는 공동생활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이지. 그리고 이제 이 금지를 무시하고 들어갔는데 여기에 다소 물리력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들어가 볼까요? 남편 같은 경우에 제가 뭐랬습니까? 짐을 다 뺐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짐을 일부만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4일 뒤에 들어갔고요. 아내가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아내가 문을 안 열어줘서 못 들어간 겁니다. 5일 뒤에 비밀번호가 바뀌어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비밀번호 안 가르쳐줬습니다.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꾸라 했나요? 아닙니다. 아내가 임의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데리고 들어간 거, 그때 처제가 아내로부터 들은 것이 불가하지 남편은 자기 짐을 보거나 자기 애를 보러 들어간 겁니다. 참 처제가 남편의 출입을 금지한 거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앞에 거를 보면은. 그래서 다소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걸세를 손괴한 것은 손괴를 한 거는 따로 뭐 손괴죄 책임을 질지를 몰라도 주거 침입이 된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시아버지,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출입금지 조치에 대항해서 아파트 출입하는데 가담한 거에 불과하니까 남편이 무죄인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유죄겠습니까? 무죄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걸세 손괴하고 들어간 거는 주거 침입이 안 된다. 아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남편한테 단순히 무죄인 사람한테 가담한 거에 불과하다 해서 전부 무죄입니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사안의 결론은 뭐냐? 일단 공동생활 관계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아내나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짐을 싹 다 빼오고 내 더 이상 너와 같이 안 살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태에서 그 뒤에 만약에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데 들어가 버리면은 일방 당사자 무시하고 들어가 버리면은 짐 다 빼오고 나 더 이상 안 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거 침입죄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안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결국은 주거 침입죄로 고소당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직전에는 이제 가족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단순 주거 침입에 대해서는 가족 간의 문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검사들이 이제 법원으로 안 넘기고 죄는 인정되되 이 기소를 유예하겠다는 취지로 기소유예 처분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소유예 처분이 대법원 판례 보니까 무죄인데? 라고 해서 이 기소유예 처분마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 사례입니다. 이 부부는 혼인 10년 차 부부입니다. 아내는 중국인이고 이 남편하고 연인 관계 때부터 시어머니 집에 동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이후 영주권 취득하고 난 뒤에 주한 중국 대사관에 결혼을 등록을 했습니다. 부부 둘 다 목욕탕에서 세신하고 안마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신하고 하는 안마 일이 좀 많이 고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아내 건강상의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자기가 이제 한국에서 처음 거주했던 안산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 남편은 천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목욕탕 일이 매일 저 밤까지 이루어지는 일인데 천안에서 안산까지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매주 또는 격주로 만나는 주말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이 일 끝나고 주말에 이제 천안에 가든가, 천안에 이제 항상 갔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혼인이 지속이 되고 혼인이 7년 차가 됐습니다. 결국은 7년 차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돈이 모여가지고 아내 명의로 이제 안산에 집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한 집에서 계속 주말 부부 생활을 했죠.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안에 살고 있지만은 아내가 취득한 아내 명의의 주택에 이제 전입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 남편이 재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전처 사이에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안산의 아내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미성년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무슨 일이 있었죠? 한참 코로나가 문제될 때 아닙니까? 코로나19가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이 전처 자녀가 남편하고 전처 사이 자녀가 코로나 진단을 받습니다. 결국은 이 진단을 계기로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아내가 여기 안산시에 집을 구입할 때 남편이 구입 자금 대부분을 기여를 했습니다. 이것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자녀가 나갔고, 그 이후에 갑자기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를 합니다. 근데 남편 희한합니다. 이혼 청구 소장 손달받고도 얼마간 이제 아내의 집에서 같이 지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다다음 주 또 한 3주 차에 왔는데 갑자기 아내가 코로나를 이유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남편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랑이 하던 와중에 경찰이 출동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경찰관이 그랬겠죠. 코로나 격리기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조치하십시오. 그래갖고 남편이 듣다가 이제 그때 당시 코로나 이제 2주 격리 기간이 있으니까 일단 2주 집에 2주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안에 있는 안산에 와서 집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갑니다. 당시에 남편의 옷까지 하고 일할 때 사용하는 공구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혼 소송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이 남편이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아내가 경찰을 대동해가지고 남편한테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거 침입으로 어떤 취지로 고소를 했냐? 남편은 별거 중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했고, 경찰이 조사를 하고 검사가 이 고소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대법원 판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앞에 1번 사례에 말했던 대법원 판례가 딱 나오고 난 뒤에 남편이 바로 이 기소유예 처분이 내 평등권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 라고 해서 이거 취소 구한다 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이 뭐냐? 일단은 남편이 별거 중이었는데 공동 거주자 지위에 있었냐? 그리고 남편이 공동 거주자인 아내의 사실상 평온 상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가 편안하게 이 집에서 거주할 권리를 이거를 침해하는 형태로 침입을 했느냐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쟁점이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쟁점이 공동 거주자 지위에 있었냐, 두 번째 쟁점이 아내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침해하는 형태로 침입을 했느냐.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공동 거주자 지위에 있었는지, 일단은 서로 별거를 했지만은 이거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주말 부부 형태로 하고 있었지 않았냐. 아내가 남편 상태로 이혼 청구했거나 남편을 이 집에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남편과 아내 사이, 부부 사이 청산하고 남편이 아내 집에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 같은 경우에는 공동 거주자 지위에는 아직 있다. 둘째, 남편이 공동 거주자인 아내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상태로, 침해하기 위해서 침해하는 형태로 이 사건 주택에 침입했느냐가 두 번째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 사실관계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비밀번호는 아내가 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가 아는 비밀번호로
공동거주사에서 자연스럽게 아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번호가 불법적이거나 은밀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로 집에 들어가서 한동안 머물다가 아내가 경찰을 대동하고 오니까 안에서 그냥 문을 열어줬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아내의 평온 상태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주자인 아내의 의사에 반했나?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은 아내가 첫 번째로 남편 출입 거부한 게 뭐였죠? 이혼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코로나 자기 격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자기 격리 때문에 2주간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편이 집에 들어온 것은 자기 짐 챙기기 위해서, 짐이 남아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짐 챙겨 나오기 위해서 집에 출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봤을 때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면 아내가 남편의 출입을 무작정 거부하지는 않았을 거다 라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유예, 그러면 이렇게 보면 주거 침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거 침입이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으니까 남편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라고 판단해서 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주거 침입과 관련해서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주제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내가 없는 집에 만약에 상간남하고 상간녀가 드나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상간녀하고 상간남 들어오라고 허락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를 주거 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이번 사례 주제입니다. 일단 사실관계입니다. 여기는 혼인 10년 차입니다. 남편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다 보면 보통 한 10년 차쯤이면 해외 파견을 보내죠. 그래갖고 해외 파견은 거의 한 2년 정도 나가 있었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 남편이 나갔으면 좀 잘 기다려야 되는데 상간남이 생겼습니다. 결국에는 뭐 세컨드하고 이제 부정행위도 하고 모텔에서 성관계도 가지고 만나다가 남편 해외 파견은 한 2년 정도 되니까 상간남을 3차례가량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홈 CCTV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갖고 해외 파견 끝나고 홈 CCTV 메모리를 확인하던 중에 못 보는 남자가 있네요. 못 보는 남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바람핀 걸 알게 됐고 이 상간남을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왜 주거 침입으로 고소했냐? 1984년에 대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냈습니다. 본인 없는 집에 드나든 상간남, 상간녀는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 라는 84년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이 이후로 간통죄가 사라졌음에도 만약에 내 아내와 남편이 거주하는 집에 뭐 남편의 상간녀가 들어오거나 아내의 상간남이 들어온 경우에는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면은 전부 다 주거 침입죄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는 그 대법원 판례 바탕으로 상간남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제가 왜 들고 왔겠습니까? 2심하고 대법원이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 무죄 선고한 이유가 뭐냐?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주거 침입 1번 사례하고 2번 사례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공동 거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서로 간에 주거의 평화를 위한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로 같이 사는 거니까. 그래서 공동 거주자는 이게 공동 주거를 형성하면서 서로 이러한 사정을 용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법리를 봤을 때 공동 거주자 중에 주거 내에 현재 거주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그러니까 현재 거주하는 거주자,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내의 현실적인 승낙을 상간남한테 승낙했죠. 들어와도 돼. 들어와. 그냥 받아가지고 뭐 상간남이 가스배관 타고 들어왔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출입문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은 설령 이게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 특히 그 어디고 저기 해외 파견가 있는 남편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거 침입죄 보호법인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례가 설시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정적 의사에 의해 가지고 요게 주거 침입이 된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이거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의 일종에 보는 것이 돼가지고 주거 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가벌성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조금 넘어가가지고 사실 이게 형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형벌의 제1원칙이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형벌의 제1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형벌은 예상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추정적인 명시적인 의사도 아니고 추정적인 의사만 내가 추정하는 거, 판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거부했을 거야 라는 이런 추정적인 의사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재헌법정주의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주거 침입죄의 구성 요건으로서 침입 문제가 있습니다. 이 침입이라는 게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상간남이 가스배관 타고 들어온 거 아닙니다. 도둑처럼 출입한 거 아닙니다. 현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현관문 들어간 행위 자체가 남편의 의사에 반했다는 이유로 남편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할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요 두 가지를 이유로 대법원은 상간남의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 상간녀하고 상간남의 일반 남편이나 아내의 의사를 반해가지고 거기 집에 들어가서 성행위를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통으로도 처벌할 수 없고 주거 침입으로도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CCTV를 피하기 위해서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창문으로 침입했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이제 이 집에 이제 아내가 아예 안 살기로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제 상간남 데리고 들어와갖고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없는 상황에서 들어온 특별한 경우로 하면은 주거 침입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 주거 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더라도 우리 법원이 그냥 둡니까? 안 둡니다. 상간남한테 민사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보통 제기를 하거든요. 위자료 X가
집에까지 들어가면서 불륜한 것까지 증명을 하면 위자료 액수가 꽤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위자료를 좀 더 청구를 해갖고 보전을 받는 게 이 주거 침입죄가 무죄가 되고 난 뒤에 되는 방법입니다. 이번 사례는 스토킹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보통 이제 스토킹 처벌들에 관한 법률이 제가 기억이 하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2022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거기에 규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2호 1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혼인 15년차 부부입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문제가 많았죠. 성격 차이도 있고 남편의 약간 좀 폭력적인 행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5년을 유지를 하다가 결국은 이혼을 합니다. 이혼하면서 아내가 이제 자녀가 있었거든요. 이 자녀에 대해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남남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데 1년 뒤에 남편이 아내한테 연락을 합니다. 뭐로 연락을 하냐?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걸 무시를 합니다. 답장도 안 하고 연락하지 말라는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수신을, 전화번호를 차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2년 뒤에 남편이 아내한테 전화를 합니다. 띠리리, 신호를 까줘 수신 차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아내가 전화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음날 문자로 아들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아들 전화번호 좀 보내주지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아내가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또 남편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전화한 날 다시 문자로 이에 걸쳐갖고 아들 전화번호 알려달라는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 다시 또 전화를 합니다. 다음날 전화를 했는데 띠리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결국은 남편이 음성 메시지로 주거지를 찾아가기 싫으니까 아들의 전화번호를 빨리 알려달라 이런 내용의 음성 메시지까지 남깁니다. 왜? 여기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내 왜 남편의 문자나 전화에 대답을 하지 않는 걸까요?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약간 폭력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한테 보통 일반적으로 남편들이 아내한테 폭력적인 행위를 하면은 자녀한테도 폭력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가
연락처를 남기기를 원치 않았고요. 아내도 이혼을 하면서 남편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게 이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의 연락이 되게 좀 지긋지긋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나이가 들면은 아버지를 용서를 하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혼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혼하고 난 뒤에 자기를 길러주는 부모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안 길러주는 부모에 하고 연락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복합적인 사정이 겹치다 보니까 아내가 전화를 받지를 않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이제 남편이 계속 연락이 오니까 아내가 어떻게 했냐. 이 문자 메시지하고 전화를 바탕으로 남편을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잠정 조치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법원에서는 남편한테 아내에 대한 연락을 하지 마라 라는 내용의 잠정 조치 결정을 내립니다. 이 이후로 남편은 아내한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잠정 조치 이후에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남편한테 약식 벌금 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내를 스토킹한 거라고 봐야 되냐고, 이게. 스토킹한 거 아니다. 라는 억울함 때문에 변호사 도움 얻어가지고 무죄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장이 뭐냐? 스토킹 관한 법률 보면은, 뭔가 문자나 부호가 도달하게 해야 되는데, 아내가 전화를 안 받았고, 문자도 무시했지 않느냐. 뭔가 도달한 게 맞냐.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이럽니다. 일단은 무선기지국 중에 남편이 아내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발신하고 송신하고, 그리고 이거 거쳐가지고 휴대전화에 수신돼갖고 남편이 아내와 전화통화를 원하였다는 내용 정보가 벨소리, 발시 표시, 뭐 부재 중 전화 문구 표시 등으로 변형돼갖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은 이거는 그를 피해자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은 맞다 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음성 메시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주거지를 찾아가기 싫으니까 아들 전화번호를 빨리 알려달라. 아내는 어디에 꽂혔냐? 주거지에 찾아가기 싫으니까. 그런데 법원은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아들 전화번호를 빨리 알려달라. 아내가 주거지에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단순히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아내한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뭐 저주, 폭언, 협박 등의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전화도 문자 메시지나 음성 메시지를 봤을 때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죠. 계속 문자 메시지도 아들을 연락처 달라고 했고, 음성 메시지도 주거지 빼버리면은 아들 연락처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 음성 메시지 포함해갖고 4회에 불과하고, 전화도 7회에 불과합니다. 이게 몇 년이냐? 3년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야간이나 새벽에 연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도 하지 않았고, 아들이 남편과 연락을 거부한다는 내용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또 뭐라고 했냐. 수사기관에 건강상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들과 통화를 하거나 상속돈 문제를 상의하고 싶은 마음에 아들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봤을 때 이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한테 불안감이랑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해서 남편을 무죄라고 판결을 하고 약식벌금 300만 원을 기각을 하고 무죄로 판결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뭐 집착을 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그래도 단순히 전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이 성립이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응할 때 이 부분을 좀 참작을 하시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항혼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